어머님, 또 누워 계세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열이 오르는 것 같네. 요즘 노인네들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제발 본인 몸 관리는 본인이 알아서 좀 하세요. 미안하다. 조심할게. 집안일은 다 밀려 있고, 애는 누가 봐요? 어머님이 여기 계셔서 도대체 뭘 도와주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77살 정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덕수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죠.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지니 세상이 온통 낯설어졌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니까 숨 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연제구에 있는 우리 집은 대지가 200평이 넘는 큰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산 터전이었죠. 마당에는 우리가 함께 심은 꽃들과 채소 텃밭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 혼자서 관리하기가 벅찼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마당 가꾸는 게 즐거웠습니다. 함께 씨를 뿌리고 함께 물을 주고 함께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큰 집에 혼자 있으니 더욱 적막감이 밀려왔습니다. 밤이면 집안 곳곳에서 나는 소리들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소리,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까지.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들었던 소리들인데 혼자 들으니 모든 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아들 둘이 있어요. 큰아들 창호는 해운대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고 둘째 영수는 40대 중반까지 혼자 지내다가 6개월 전에야 겨우 장가를 갔어요. 창호는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일이 바쁘다며 자주 오지는 못했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처음에는 따뜻하게 인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원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둘째 아들 영수는 더했습니다. 엄마, 신혼이라 정신없어서 자주 못 가게 돼도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연락이 뜸해졌고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다 보니 휴대폰 같은 것도 서툴렀어요. 아들들이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새 번호를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있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크고 작은 건 남편이 다 챙겨주었어요. 장호한테 전화해볼까? 영수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모든 가족 연락은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전해주는 소식을 듣기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독이 되었네요. 남편이 떠난 후에는 연락하고 싶어도 갑자기 연락하기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루하루가 참 길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허전했어요. 밥을 차리면서도 여보, 밥 먹으라고 말하려다가 혼자라는 걸 깨닫곤 했죠.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첫째 아들 창호 가족이 찾아왔어요. 현관벨이 울렸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들리는 가족들 목소리였거든요. 엄마, 잘 지내셨죠? 창호가 먼저 인사했고 뒤이어 며느리 수진이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너무 오랜만에 왔죠.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손주 민서와 준호도 할머니라고 달려와서 안겼어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떠나시고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수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 혼자 계시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저를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괜찮아. 익숙해지고 있어.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밤 혼자 있는 게 무섭고 아무도 말을 걸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롭고 쓸쓸했어요. 수진이 제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창호를 쳐다봤어요. 뭔가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순간 마음이 뛰었습니다. 창호도 거들었죠. 엄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손주들이랑 지내시면 훨씬 활기차실 거예요. 민서가 제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 매일 볼 수 있잖아요. 준호도 네네라고 손뼉을 쳤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수진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도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아버님 없이 어머님 혼자서 이런 큰 집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맞는 말이었어요. 정원 관리부터 집안 청소까지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찼거든요. 그리고 요즘 부동산 시세도 많이 올랐다던데요. 수진의 말에 창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 집 팔면 꽤 될 것 같은데요. 그 돈으로 저희 집이랑 합쳐서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말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혼자 있는 게 무섭고 외로웠는데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기울었거든요. 정말 괜찮겠니? 나 때문에 너희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는 게 당연한 거죠? 수진의 대답이 정말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따뜻함이 그리웠거든요.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40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만들었던 추억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집이었지만 이제는 그 추억들이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며칠 후 창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창호야, 엄마가 생각해 봤는데 너희들만 괜찮다면 이 집 팔고 합치자꾸나. 전화 너머로 창호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엄마? 잘 결정하셨어요. 수진도 전화를 바꿔받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하셨어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가족의 따뜻함을 믿고 있었어요. 설마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진짜 속마음을 말이에요. 집을 내놓으러 갔더니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어요. 이 정도 대지에 이 위치면 10억은 받으실 수 있어요. 10억이라는 숫자가 귀에 들어왔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살던 집이 그렇게 큰 돈이 된다니 믿기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좋은 기회예요. 수진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창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40년 살던 집을 10억에 팔았습니다. 마지막 날 짐을 정리하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오랫동안 살며 가족들과 만든 추억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특별한 집이었거든요. 어머님,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수진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창호 가족은 4억짜리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7억을 보태서 50평대의 넓은 신축 아파트를 구매했어요. 나머지 3억은 저희 생활비로 저축해뒀고요. 새로 입주한 아파트는 아들 내외와 제가 살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방이
4개나, 화장실은 3개나 되었어요. 처음 2달은 정말 천국이었어요. 수지는 매일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려줬거든요. 어머님, 입맛에 맞나요? 식사할 때마다 제 표정을 살피며 물어봤어요. 손주들도 저를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민서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시간 되시면 바닥 청소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어느 날 아침 수진이 청소기를 내밀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물론이지. 같이 사는데 당연히 도와야지. 처음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닥 청소, 세탁기 돌리기, 설거지. 하루하루 제가 맡는 집안일이 늘어갔습니다. 넉 달째가 되니 더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님, 민서 도시락 좀 싸주세요. 아침 6시 수진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준호 유치원 준비하느라 바빠서요. 어머님은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간 많으시잖아요 라는 말이 따갑게 들렸거든요. 낮에 시간 되시면 빨래 개서 정리해 주시고 저녁 준비도 미리 좀 해주세요. 점점 저는 집안의 가사 도우미가 되어갔어요. 수지는 친구들과 커피 마시러 가고 쇼핑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집안일은 모든 게 제 몫이 되었어요. 어머님, 저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요. 애들 좀 봐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옷을 차려입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기 몸살로 쓰러졌습니다. 열이 38도까지 올라갔는데도 수진의 반응이 차가웠어요. 어머님, 병원 가시려고요? 요즘 노인네들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이틀 동안 방에서 쉬었지만 미음 한 그릇 끓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으로 누룽지에 따뜻한 물 부어서 먹는 게 저희 유일한 식사였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집안일이 다 밀렸네요. 오히려 투덜대는 목소리가 방까지 들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며느리에게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이에요.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닌 그저 가사도우미였습니다. 돈을 받지도 못하고 생활비를 내며 함께 사는 가사도우미 말이에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참았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들과 아들 창호 때문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그러다 보면 며느리도 바뀔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몸이 채 낫기도 전에 수진이 손주 준호를 맡기고 외출했어요. 어머님, 잠깐 다녀올게요. 준호 밥도 챙겨주시고 좀 봐주세요. 얘야, 내가 아직 몸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지는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금방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준호가 거실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통제 안 되는 5살 남자아이가 얼마나 보기 힘든지 몰라요. 할머니, 목말라요. 그래. 물 가져다 줄게.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거실로 뛰어가 보니 아이가 테이블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혀서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할머니가 봐줄게. 이마에 빨간 자국이 생겼어요. 다행히 피가 나거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아파요. 준호가 제게 안기며 울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거예요. 준호야, 어떻게 된 거야? 수진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 가 있을 때 넘어졌어요. 준호가 훌쩍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서워집니다. 어머님! 수진이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제가 애 봐달라고 했더니 이게 뭐예요? 어떻게 애를 이렇게 다치게 해요? 미안해. 잠깐 물 따라주러 간 사이에 잠깐이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5살 애를 혼자 놔두면 어떡해요? 정말 무책임하시네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진이 던진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어머님은 정말 저희 집에 민폐만 끼치시는 분이네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민폐라는 말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그동안 쌓인 불만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애는 다치게 하고 수진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도대체 어머님이 여기 계셔서 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주 준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아들한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아들이 받을 충격에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평소와는 다른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준호 다친 일도 그렇고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시골에 정말 유명한 온천이 있는데 저랑 손주들이랑 같이 가서 푹 쉬고 오시는 게 어떠세요? 온천이라니. TV에도 나온 곳이에요. 온천물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따뜻해졌어요. 민서, 준호도 같이 가면 좋아할 것 같아요. 손주들도 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같이 가요. 갑작스러운 다정함에 의심스러웠지만 손주들이 같이 가자고 하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며느리 수진이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는 건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나의 애들까지 너가 혼자 다 데리고 정말 괜찮겠니? 어머님, 저희가 같이 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님, 짐은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챙길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휴대폰이나 지갑 같은 건 차에 두고 가는 게 좋아요.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요. 뭔가 이상했지만 거부하기 어려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함정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수지는 저와 두 손주를 데리고 온천으로 향했어요. 차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정말 외딴 시골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온천 마을이었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휑한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여기 온천물이 정말 좋다고 해요. 여기가 온천이야? 생각보다 많이 외진 곳이네. 너무 사람이 없어서 조금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원래 유명한 온천일수록 이런 깊은 산속에 있어요. 조용해서 더 좋잖아요.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온천에 들어가서 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서 푹 쉬세요. 저는 아이들이랑 밖에서 놀고 있을게요. 같이 있으면 안 되니? 아이들이 뜨거운 온천은 싫다고 해서요. 1시간 정도만 놀고 들어올게요. 천천히 온천하고 계세요. 1시간 정도 온천에 있다가 나왔는데 수진과 손주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온천 안내 데스크 관리사에게 물어보니 아까 같이 오셨던 젊은 여성분이 아이들 데리고 급하게 나가시던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밖으로 나가보니 차가 없었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온통 산과들 뿐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도 한참 걸어야 할 것 같았고 상점 하나 보이지 않는 완전한 시골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수진의 계획을 말이에요.
휴대폰도 없고 지갑도 없었어요. 아들들의 전화번호도 외우지 못해 연락할 방법도 없는 제 상황을 수진이 악용한 거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졌습니다. 온천 입구 의자에 앉아 눈물만 흘렸어요. 이런 외딴 곳에서 밤을 보내야 하나 싶어 절망스러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손주들은 어떻게 된 건지, 수지는 정말 저를 여기 버리고 간 건지 생각할수록 무서워졌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며느리에게 버려져 혼자 울고 있는 할머니. 그게 바로 저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산속 온천은 정말 조용했어요. 낮에는 몇 명의 손님이 있었지만 밤이 되니 거의 저 혼자만 남은 것 같았었습니다. 온천 직원이 제 이상한 상황을 눈치채고 다가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직원은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여기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며느리가 손주들과 조금 있다가 돌아온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휴대폰도 지갑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직원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가족들 연락처 아시나요? 아들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을 들은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하네요. 며느님이 왜 어르신만 두고 혼자 가셨을까요? 직원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경찰서에 연락해 볼게요. 경찰이 와서 제 상황을 들었어요. 할머니,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젊은 경찰관이 노트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랑 손주들이랑 온천 오자고 해서 왔는데 잠시 나가서 애들하고 놀아준다고 하더니 사라졌어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나요?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어요. 휴대폰이랑 지갑도 다 며느리 차에 있어서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상하네요. 혹시 며느리와 갈등이 있었나요? 특별한 갈등이라고 할 것까진 없었는데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가족 간의 문제를 남에게 털어놓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경찰이 제 주소를 통해 가족 관계를 확인한 후 창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창호 씨인가요? 어머님이 지금 여기 온천에서 혼자 계세요. 전화 너머로 창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우리 엄마가 거기에 왜요? 부인분이 어머님과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가 어머님만 남겨두고 가신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창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창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엄마 좀 부탁드려요. 창호가 밤늦게 시골 마을 온천까지 달려왔어요. 창호의 얼굴은 피로와 걱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창호가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 혼자 계세요? 수진이가 나랑 손주들이랑 같이 온천 왔다가 나만 남겨두고 간 거야. 창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무슨 오해가. 휴대폰도 지갑도 다 가져가서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 수진이가 정말 그랬다고요? 창호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호가 계속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수진이가 놓고 간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휴대폰이랑 지갑 두고 가라고 한 것도 우연이고? 창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창호가 수진을 찾았지만 집에 없었어요. 아이들만 혼자 있었습니다. 민서야, 엄마 어디 갔어? 엄마는 친구 만나러 갔어요. 할머니는 어디 갔다 와요? 민서가 천진하게 물었어요.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였어요. 어머님, 어떻게 여기 계세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람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창호가 수진을 추궁했어요. 당신 엄마를 온천에 혼자 두고 온 거야? 무슨 말이야? 나는 어머님이 친구분하고 며칠 온천 여행한다고 하셔서. 수진이 모르는 척 시치미를 뗐지만 창호는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온천 CCTV에 너가 엄마 온천 앞에 내려주고 급하게 나가는 거 다 찍혔어. 사실은 온천에 같이 갔다가 나도 급한 일이 생겨서 곧 데리러 갈 생각이었어요. 급한 일이 뭔데? 친구 만나는 게 급한 일이야? 창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어요. 창호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거예요. 블랙박스에서 너누리 수진이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늙은이 이제 처리했다. 집에서 밥만 축내고 더 이상 돈 나올 데도 없어 이제. 남편한테는 그냥 온천 여행 갔다가 친구분들이랑 즐기나 보시지라고 얘기해버리려고. 뭐 어떻게든 남편은 내가 잘 구워 삶으면 되지 않을까. 이게 뭐야? 창호가 녹음된 내용을 보여주며 소리쳤어요. 너 진짜 엄마를 그 시골에 버리고 온 거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여기 다 찍혀 있잖아. 창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제 상황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죠. 그날 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창호와 수진의 큰 소리가 새벽까지 계속됐어요. 나 이혼할 거야. 창호가 마지막에 던진 말이었습니다. 엄마를 그런 외딴 시골에 버리고 오다니. 그것도 연락할 방법까지 차단해서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니까요. 며칠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창호와 수진은 말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집안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수진은 며칠 동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아침에 밥을 차려놓고도 드세요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얼굴이 계속 어두웠어요. 창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혼 절차 진행하려고 해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말 그래도 되겠니?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창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여자면 아이들도 믿고 맡길 수 없어요. 어머님만 괜찮으시면 애들이랑 엄마랑 저랑 같이 살고 싶어요. 민서와 준호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간 일이 나쁜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날 거기 놓고 와서 미안해요. 민서가 제게 와서 안겼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괜찮아. 민서야, 할머니는 괜찮아. 앞으로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준호도 다가와서 제 다른 쪽 팔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저도 죄송해요. 아이들의 순수함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 집에서 나갔어요. 짐을 싸며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죄송하다는 말은 했네요. 왜 그런 짓을 했니? 정말 어머님을 버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어머님의 존재가 당시에는 부담스러워서 며칠이라도 어머님 없이 지내보려고 했던 거예요. 차라리 같이 살자고 하지 말지 그랬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너랑 나는 남이다.
내 인생 살아라. 그게 제가 수진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수진이 떠난 후 창호가 이혼 절차를 진행했어요. 아이들 양육권은 창호가 가져갔습니다. 재산 분할도 창호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졌어요. 수진의 잘못이 명확했기 때문이었죠. 한 달 후 영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영수는 상황을 뒤늦게 알고 급히 달려온 거였어요. 내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형수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영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뒤로 영수는 정말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서 안부를 물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챙겨줬습니다. 지금은 창호, 민서, 준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창호가 나이든 저를 위해 가사도우미를 불러주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더 잘 챙겨줍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시간 나는 주말에는 종종 식사 준비를 아들이 직접 해주기도 하였죠. 너가 하기 편한 걸로 해줘.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창호가 직접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를 해줍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해요. 아빠, 할머니 허리 아프시대 우리가 안마해드리자. 첫째 손주 민서가 아빠를 도와서 저를 챙겨줘요. 할머니, 많이 드세요. 준호도 제 옆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어요. 이런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면서 세상 물정도 제대로 모르고 살았던 제 순진함을 며느리 수진이 악용했어요. 그 외딴 시골 온천에서 혼자 남겨졌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 일로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들의 순수한 사랑과 아들의 효심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 지켜줄게요. 민서가 어느 날 제게 한 말이에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니까. 준호도 덧붙였죠. 아이들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수진 없이도, 아니, 수진이 없기 때문에 더 평화로운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창호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고, 저는 할머니와 부족하지만 엄마 역할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족은 옆에서 항상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이죠. 제가 겪은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으세요. 저처럼 늦게라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안심할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시 따뜻해졌으니까 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